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디지털 미래정책연구소장 이병선입니다. 유튜브가 마련한 MZ세대에게 묻는다. 오늘은 음악 공동창작 플랫폼 K-튠을 운영하는 정한길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네. 정 대표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K-튠 SAG의 대표이사 맡고 있는 정한길입니다. 네. 우리 정 대표님 그 K-튠이라는 이제 이 공동 창작 음악 플랫폼이죠. 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이게 그 블록체인 기반에서 운영되는 플랫폼이죠. 맞습니다. 오늘 이 공동 창작 음악 플랫폼이라는 개념도 여러분들 생소한 분들 있으실 거고 또 이것을 이 블록체인 기반에서 어떻게 운영되는지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먼저 이 플랫폼에 대해서 좀 대체로 어떻게 서비스가 되고 있는지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네,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플랫폼은 K-튠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공동 창작 플랫폼입니다. 뭐를 창작하는지가 제일 중요할 텐데 저희는 K-팝을 위시한 모든 대중음악을 공동으로 만들어서 출품하게 만들어 놓은 플랫폼이고요. 일반 리스너들, 저희 같은 대중들은 사실은 음악을 듣는 데만 집중하지 음악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에는 관심도 없고 그렇죠. 잘 모르시기 때문에 굉장히 생소한 분야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도. 네, 생소합니다. 그러니까 21세기 20세기 말부터 그래왔습니다만 이 대중음악이라는 것이 필연적으로 컴퓨터나 어떤 전자악기들을 수반하면서 사실은 한 사람이 예전처럼 오선지에 글을 쓰듯이 해서 작곡하던 시대는 이미 지났거든요. 예컨대 시청자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방탄이나 아리아나 그란데나 국내외를 막론하고 요즘은 대중음악 한 곡을 많게는 20명의 프로듀서가 한 곡을 만들기도 합니다. 네, 그렇게 공동 창작으로 다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4분짜리 곡을 왜 10명씩이나 필요하냐라고 물으실 텐데 사실 요즘 음악은 트렌드가 너무 빨리 바뀌기 때문에 제가 반주, 편곡, 작사, 작곡 이런 것들을 다 할 수가 없어요. 예컨대 모든 대중음악은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트랙이라고 하는, 트랙은 우리말로 반주죠. 트랙은 비트부터 시작해서 효과음, 그리고 멜로디만 빠진 음악의 재료 중에 제일 베이스가 되는 것이 트랙이라고 합니다. 그럼 트랙을 만드는 사람은 트랙을 계속 만들어요. 그럼 트랙 위에 멜로디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멜로디를 탑라인이라고 하는데요. 그게 탑라인. 이 탑라인을 만드는 사람들은 또 탑마이너라는 이름을 가지고 작곡가지만 탑마이너라고 불리우면서 자신의 잘하는 전문적 영역에 집중을 하죠. 그러나 가요인 이상 가사가 없을 수 없기 때문에 탑라인 위에 이제 가사까지 붙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요소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히트를 치게 되면서 마치 컨베이어 벨트를 지나가는 것처럼 대중음악은 트랙 먼저 만들고 그 위에 탑라인을 올리고 그 위에 가사를 얹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편곡을 하고 그리고 음악을 퀄리티를 위해서 마스터링, 믹싱이라는 기계적인 그런 작업까지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만 해서 최소한으로만 해도 곡 하나가 나오는데 5 분야가 완비가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는 그러면 그런 작업을 어떻게 해왔느냐? 제가 예컨대 유명한 작곡가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도 아실 만한 분들 중에 예컨대 신사동호랭이다. 그러면 신사동호랭이 트랙메이커거든요. 트랙을 만들고 자기 제자들이나 자기가 속칭 키우는 그 노제들한테 탑라인을 붙여보라고 하는 거죠. 그 중에 제일 잘하는 것을 따서 쌓아가는 식으로 음악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그걸 오프라인에서 해왔죠. 그러니까 유명한 어떤 작곡가가 있으면은 거기에 이렇게 그 산하에 사단이라고 사단. 그런 문학생들이 있고 그렇게 해서 사실상 공동 창작으로 맞습니다. 그게 10년 이상 이루어진 트렌드고 그냥 우리나라 국뿐만이 아니고 팝도 마찬가지고 일본 음악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되어 온 게 대세인데 그렇겠네요. 그거를 오프라인에서만 하다 보니까 굉장히 애로가 많았거든요. 시간도 필요하고 물리적으로 만나야 되고 그리고 심지어 요즘 같은 글로벌한 시대에 트랙은 제가 썼어도 탑라인은 노르웨이 사람이 쓸 수 있거든요. 실제 그런 경우가 많고 그래서 유수의 레코드 레이블 JYP, YG 같은 데서는 한 1년에 2번, 1년에 3번 정기적으로 송 캠프라는 걸 엽니다. 그러면 세계 각국에 있는 편곡자, 작곡가, 작사가들 다 초청해서 방에 몰아놓고 곡 하나 만들어 보세요. 이런 풍으로. 그런 걸 송 캠프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왜 굳이 오프라인에서만 해야 되지? 온라인에서 해보자라고 해서 만들어진 게 K-튠입니다. 그렇습니까? 굉장히 흥미로운 개념인 것 같은데 그럼 구체적으로 K-튠에서
어떤 것이 벌어지고 또 K2는 어떤 것을 제공을 합니까? K2는 일단 저희는 공간과 사람을 제공합니다. 네. 그 공간은 저희가 온라인상에 가상으로 만들어 놓은 K2 중에서도 K2 캠프라는 온라인 소음 캠프고요. K2 캠프. 네. 그리고 사람이라 하면 아마추어 작곡가들을 이끌고 발탁할 수 있는 저희와 그 계약이 된 작곡, 작사, 편곡가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그 작곡, 작사가들은 K-팝 씬에서 굉장히 유명한 히트송 제조 프로듀서들이 많으시고요.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사동 호랭이 등등을 비시해서 네. 한 10여 명의 작가들이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아마추어 작곡가라면 사실은 음악을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도 잘 모르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아레나라는 공간을 만들어 놨어요. 아레나. 네. 네. 아레나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 트랙이라든가 반주라든가 악기라든가 이런 음악을 만들 때 필요한 요소들을 자유롭게 네. 사고팔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건 서로 모르는 사람들끼리도 그러면 사고팔 거래가 되니까. 네. 그래서 예컨대 제가 나는 트랙은 참 잘 만드는데 탑라인은 영 소질이 없는 것 같아. 네. 트랙을 내가 만든 것들이 많으니 한번 팔아봐야겠다. 그런 사람들은 뭐 얼마든지 자신이 원하는 가격을 책정해서 음악을 만들 때 필요한 요소를 판매할 수 있는 거죠. 그럼 기존의 이 도제하에서의 사단 소위 여기에 들어가지 못했던 아티스트들도 이렇게 이 플랫폼을 통해서 서로 연결되거나 공동 작업을 하거나 이런 식의 일들이 가능해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K2를 만들 때 주안점을 뒀던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네. 노래를 하고 춤을 추고 공연을 하는 오디션은 무수히 많은데 네. 왜 프로듀서들을 위한 오디션은 없을까? 네. 내가 음악을 정말 잘 만드는데 제가 그렇다고 예전처럼 이거 데모 테이프 보낼 수는 없는 구조거든요. 그럼 듣지도 않고요, 일단. 네, 그렇겠죠. 그래서 네. 재능이 있다면 누구든지 히트 프로듀서가 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보자 라고 생각한 게 사실 첫 번째 주안점이었습니다. 네. 지금 케어스 네네. 또 뭐 그 속에서 뭐 지금 사고 팔고 뭐 이런 것도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네네. 그런 규모라든가 네네. 이 플랫폼의 지금 운영 실적 어떻게 지금 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오픈 베타, 클로즈 베타를 한 1년 정도 했었고요. 네. 그리고 실제 상용화 오픈은 올해 2월에 했습니다. 올해 2월에? 그래서 뭐 네. 아직은 마케팅이라고 하는 그 데이터, 개발적인 네. 데이터 자체는 뭐 미천합니다. 네. 뭐 회원은 지금 한 5천 명 정도 있고. 네. 5천 명이라고 하면 굉장히 작은 회원 수인 건 맞습니다만. 5천 명이 작아요? 왜냐면 많아 보이는데. 일반적인 플랫폼 네. 비교해보면 네. 저희가 워낙 타겟이 니시한 마켓이다 보니 5천 명이 대부분 아티스트들이 거의 뭐 90% 이상이 네, 그런 아티스트들입니다. 거겠죠. 네. 네. 그래서 뭐 그런 숫자 자체는 공유적이라고 봅니다만 네. 앞으로 저희가 매출을 좀 더 신장시키고 또 리니어한 성장을 하기 위해서 뭐 이것저것 항상 늘 고민하고. 네. 매출 얘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네네. 수익 모델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저희 수익 모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수료. 수수료. 수수료라 하면 아까 네. 말씀드렸던 음원을 사고 파는 오픈마켓 아레나에서 네. 거래가 이루어질 때마다 저희가 수취하는 수수료가 있고요. 네. 그리고 캠프에서도 수수료를 수취합니다. 캠프를 제가 만약에 열었는데 마음에 드는 탤런트들이 많이 모여서 이 캠프가 성사가 된 거예요. 네. 그러면 이 성사되는 조건으로 캠프를 연 사람이 상금을 걸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그 상금의 일정 부분을 또 저희가 수취하죠. 그게 이제 첫 번째 거래 수수료고요. 거래 두 수수료. 번째 수익 모델은 퍼블리싱 수수료입니다. 네. 퍼블리싱 수수료를 한번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 회원들이 저희 플랫폼 안에서 곡을 만들어서 네. 그 곡을 레코드 레이블이나 아티스트에게 판매했을 때 네. 저작권료가 징수되지 않습니까? 저작권료. 네, 그 저작권료의 일정 부분을 저희가 수취하게 됩니다. 네, 네. 그게 이제 두 번째 수익 모델이죠. 네. 이런 협업을 통해서 이 플랫폼을 통해서 이 공동 창작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다양한 작품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기존에 큰 기획사들 있지 않습니까? SM이나 뭐 JYP나 이런 데들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저는 오히려 공생관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쟁 관계가 아니고요. 경쟁은 어느 영역에서는 오버랩되는 부분이 있겠죠. 네. 그러나 네. 이 사람들, 그러니까 이 큰 레코드 레이블들이 필요로 하는 곡의 그 작곡가들, 네. 필요로 하는 이 사람들이 자주 쓰는 작곡가들, 작사가들을 네. 저희도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예컨대 저희 플랫폼에서 어떤 곡이 나왔는데 그 곡을 이런 레이블에서 살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쪽들이랑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전통적인
레코드 레이블들이랑 공생관계로 갈 수 있죠, 충분히. 그리고 저희도 좋은 곡이 있을 때 이런 레코드 레이블에 출품을 해서 이러한 곡이 저희 플랫폼에서 탄생했으니 들어보시고 쓰게 되시면 쓰세요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 식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질 수 있겠군요. 경쟁 관계는 딱히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외국 아티스트들도 이렇게 연결되고 그럴 수 있다. 그러면은 사실 뭐 그런 큰 기획사들이 잘 접하지 못하는 접하기 어려운 그런 외국의 뭐 실력 있는 아티스트들을 이 플랫폼을 통해서 연결한다라든가 이런 것도 가능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그런 사업 기획도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뭐 그런 음반 기획사들이 이미 외국 작가들은 작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겠죠. 그러나 외국의 신진 작가들을 이 기획사들이 직접 발굴할 정도로 뭐 열성을 다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뭐 기획사들이 곡 수급에만 목을 낼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오히려 더 작은 규모로 신진 작가들, 외국의 신진 작가들을 발굴해서 그쪽으로 소개를 해주는 것도 또 하나의 저희의 책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저작권 말씀도 하셨는데 사실 이 음악 저작권 관련 단체들 굉장히 조직도 강하고 또 굉장히 징수 규정도 엄격한 것도 알고 있어요. 맞습니다. 이런 새로운 플랫폼이 생겼을 때 그런 단체들과 좀 갈등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것도 이제 제 설명의 부재 때문에 나온 오해라고 저는 늘 해명을 하는데요. 사실 저희도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콤카의 정회원입니다. 콤카의 정회원. 그래서 징수는 그쪽에서 하는 거고, 저희는 이제 무수히 많은 작가들 중에 하나의 작가인 법인이 K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만든 음악은 저작권협회에 저희 이름으로 등록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회원들이 만든 창작물을 저희가 퍼블리싱,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아티스트에게 판매를 해준다면 이제 그쪽에서는 20% 정도의 지분, 뭐 그거는 15%, 20% 정도 때에 따라 다릅니다만 그 정도의 지분을 저작권협회에 저희가 등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뭐 저작권 단체들하고 이미 다 협의가 되어 있고 세팅이 되어 있는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저작권 징수는 각 나라별로 당국이나 주체가 다 따로 있기 때문에 뭐 미국이나 일본과도 이미 대행 계획을 계약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K튠 플랫폼의 회원수가 아까 5,000명이라고 하셨죠? 그 외국과 우리나라 사람들의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한국인들이 한 9% 정도. 9%요? 9% 정도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91%는 외국인 회원들입니다. 보통은 유럽 회원들이 한 60% 정도로 가장 많고요. 유럽 쪽이. 그리고 북미가 20% 정도 되고 이제 나머지는 동남아시아권, 중화권 이렇게 골고루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 91%의 외국 회원들은 대부분 뭐 K-팝에 관심이 있어서 지금 이 플랫폼으로 들어온 건가요? 맞습니다. K-팝을 뭐 듣는 팬뿐만이 아니고 K-팝의 프로듀서로서 진출해야겠다라는 작곡 작사 편곡가들이 굉장히 많죠. 프로듀서로서 진출해야 되겠다. 자신들은 그동안에 음악을 계속 만들어 오고 있었고 그러나 K-팝 아티스트에게 곡을 판매해서 자기 노래가 불리워지길 바라는 그런 층들이 사실 굉장히 두텁습니다. K-팝이 워낙 요즘에 핫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도 부수적으로 발생했다고 보고 저는 이 현상이 앞으로 1-20여 년간은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 K튠 플랫폼이 발전해 나가면 이 K-팝도 더 풍성해지고 질도 높아지고 이렇게 될 수 있겠네요. 저희가 목표하는 바입니다. 자, 그리고 이 플랫폼이 이제 블록체인 기반 위에서 구축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이 블록체인 기반 위에서 이 플랫폼 음악 공동 창작 플랫폼을 구축한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어떤 이 차이점이 있습니까? 블록체인을 도입하게 된 이유는 역설적이게도 K튠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벗어나보자라는 의도로 시작을 했습니다. 한계를?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왜 프로듀서들, 작곡가, 작사가들, 편곡자들은 공개 오디션이 없을까를 생각해 봤을 때 이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내 작품 혹은 내 창작물을 세간에 내보였을 때 무료한 게 있죠. 그건 표절입니다. 예컨대 제가 K-팝 스타에 나가서 춤을 추고 노래를 하면 이미 저만이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정한길이라는 사람을 표절하지 않는 이상, 복제하지 않는 이상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장치적으로. 그런데 제가 어떤 아주 좋은 사운드를 썼는데 예컨대 제가
피땀 눈물이라는 가사를 내보였을 때 저거 좋은데 누구라도 표절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아직은 완성된 곡이 아니기 때문에 저작권 협회 등록이 안 됐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러면 네. 그런 취약성을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도입하게 된 게 이더리움 기반의 블록체인이었습니다. 네. 저희는 그 안에서 작가들이 소통하고 사고팔고 채팅하고 틀어주고 다운받고 업로드하는 모든 트랜잭션을 네. 저희의 사이드 체인에 기록을 합니다. 다 기록이 되겠군요. 기록을 네. 한다면 물론 블록체인의 특성상 타임스탬프가 같이 가니 네. 뭘 모일 몇 시에 뭐 이런 행동을 하였다라는 네. 것들이 다 저장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추후에 표절 시비가 발생했을 때 네. 혹은 추후에 한 곡을 복수의 작가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지분 시비가 있을 때 그럴 수도 있겠죠. 저희가 유의미한 증거 자료를 제출해 줄 수 있겠다. 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블록체인에 저장하는 순간 사실은 표절의 모티베이션을 어떻게 보면 조금 낮출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효과도 네네네. 있겠죠.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장치들은 많이 마련해 놨지만 그 장치들을 관통하는 가장 큰 기술적 세이프하드 방식이 블록체인이라고 생각해서 네. 블록체인을 도입하게 됐습니다. 사실 뭐 요즘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이 되게 뜨겁고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관심도 많은데 이 블록체인이 과연 이 현실 서비스에서 실질적으로 사용될 수 있느냐 이런 논란이 사실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정 대표님 이 K-튠 같은 경우에 이 블록체인 기술을 실제 이 음악 서비스에서 구현을 한 그런 사례이기 때문에 네네. 그 성패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할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실제로 그 블록체인 이 기반 위에서 이렇게 운영을 해보니까 어떻던가요? 뭐, 확실히 이 블록체인 기술이 정말 유용한 기술이던가요? 뭐, 저희가 아직 다행이게도. 네, 아직 초기 단계이긴 네네, 하지만. 초기 단계이긴 네. 하지만. 네. 그리고 지금까지 어떤 분쟁이나 이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네. 지금 상황에서는 저희가 블록체인에 담겨놨던 그런 데이터들을 다시 콜백해서 어디에 제출하거나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블록체인의 특성상 미변조가 불가능하다라는 네. 것, 그리고 하나의 서버에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네. 분산 저장한다. 이 네. 두 가지가 사실 블록체인 기술의 핵심이잖아요. 핵심이죠. 네. 그래서 그것들이 결과적으로 제일 현실 세계에서 가장 먼저 접점을 찾을 수 있는 건 저작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꼭 비단 음악뿐만이 아니고 네. 영화 혹은 영화 시나리오, 소설 이런 것들이 다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게 되면 저작권 보호나 네. 혹은 추후에 혹시 모를 표절 시비로부터 훨씬 자유로운 생태를 만들 수 있다. 네. 이렇게 생각하고 사업하고 있습니다. 네. 이 그 블록체인을 도입하시면서 토큰 발행을 하셨죠? 네네네네. 네. 토큰 발행했습니다. 저희는 뭐 이제 K-튠 이름을 따서 K-튠 토큰이라고 K-튠 하고 토큰을, 네, 네. ERC20로 네. 발행을 해서 지금 유통하고 있고요. 네. 근데 ICO를 하셨나요? 네, ICO는 네. 2019년 19년에? 네, 11월에 스위스에서 진행했습니다. 스위스에서 진행을 하셨고 또 그 토큰이 현재 뭐 국내 거래소에도 상장이 네네, 국내 거래소에도 상장이 돼서 지금 네. 유통이 되고 있고, 토큰은 사실 저희 플랫폼의 유일한 지불 수단이자 보상 수단입니다. 네. 그래서 토큰이 구체적으로 네, 이 K-튠 플랫폼에서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네네.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모든 플랫폼은 사실 지불이 이루어지는데 그 지불을 기존의 전통적인 플랫폼, 뭐 우버라든가 에어비앤비라든가 이런 네. 것들은 기존 통화를 사용하고 있었죠. 네. 뭐 현금 결제를 한다든가 뭐, 크레딧 카드 결제를 한다든가. 한다든가. 그러나 네. 저희는 저희 토큰만이 유일한 저희 플랫폼 안에서의 지불 수단입니다. 네. 예컨대 제가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구입한다든가 네. 제가 다른 사람을 모으기 위해서 공개 오디션 캠프를 개최한다든가 네. 혹은 그 캠프의 성공 이후 지불 수단, 그러니까 리워드를 제공해 준다든가 할 때 모든 순간순간마다 저희의 화폐는 K-튠 토큰으로 대체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안에서 뭐 기존의 피아트 법정 통화로 출금도 할 수 있고요. 네. 아니면 그 안에서 그 KTT라는 토큰을 가지고 그 안에 저희 플랫폼 안에 있는 다른 컨텐츠를 구매할 수도 있는 거죠. 구체적으로 이 플랫폼 안에서 어떤 활동을 하는 토큰이 주어집니까?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오픈마켓 아레나에서 음원을 판매하든가. 판매할 때 그러는 토큰으로 그 보상을 맞습니다. 받습니까? 네네. 구매자는 토큰으로 판매자에게 보상을 하게 됩니다. 다른 뭐 법정 통화 뭐 네, 저희는 다른 나라 통화들은
네, 맞지는 않고요. 네네, 저희 토큰만. 오늘 K튠 토큰으로만 거기에서는 거래가 된다.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회원 레벨에 따라서 정기적으로 저희가 보상을 하게 되는데 그 네. 보상으로 K튠 토큰을 받기 때문에 뭐 활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네. 비단 자신이 수익을 직접적으로 올리지 않더라도 네. 보상의 일부분으로 K튠 토큰을 수취할 수 있게 됐고요. 네. 그리고 공개 오디션에서 제가 발탁이 되었다. 그러면 이제 그때는 이제 리워드로 또 K튠 토큰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 토큰 이코노미가 형성이 되어 있군요, 이미. 돌아가고 있는 거군요. 맞습니다. 네네네. 네. 사실 요즘 K튠도 마찬가지겠지만, 이제 알트코인, 한국어로 닥코인이라고 한다고 하는데요. 이 비트코인을 제외한 이 코인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려들도 있고, 또 실제로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는 것 같은데, 이제 그런 목소리 때문에 조금 곤혹스러운 측면들도 있으시겠어요? 네. 물론 저희 같은 네. 사업하는 친구들은 다 가지고 있을 그런 챌린지긴 한데요. 네. 글쎄요. 저는 누가 저에게 가상자산에 투자하고자 하는데, 네. 옥석을 어떻게 가리니? 라고 물어보면, 제 첫 번째 대답은 항상 그랬습니다. 당신이 지금 사서 네. 1분 후에 이 토큰을 어디다 쓸 수 있느냐? 그 토큰을 사용을 어디서 할 수 있느냐? 그리고 그 토큰을 사용했을 때 원화나 달러화나 크레딧 카드를 썼을 때, 신용카드 썼을 때보다 이점이 있느냐? 그래서 그 두 가지 대답에 예스라고 하면 저는 그 가상자산은 그 가상자산의 형태가 어떤 것이든 유의미한 효과 그리고 선순환을 가지고 올 수 있는 토큰이라고 혹은 코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런 의미에서 저희 K튠 토큰은 실생활에 쓸 수 있고 그리고 이 토큰 자체가 내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게 있다고 자부하기 때문에 K튠 안에서 당연히 이거는 내재적 가치가 있는 거죠. 네네. 그래서 저희는 그런 챌린지가 올 때마다 그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소수의 혹은 몇몇의 그런 투기성 토큰이랑은 궤를 달리하고 있으니 좀 지켜봐 주십시오. 그렇게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네네. 계시군요. 만약에 지금 K튠 이 플랫폼에서 토큰이 없다면, 이 토큰의 활동이 없다면 좀 재미없겠네요. 토큰 그렇죠. 네, 그것도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토큰이 이 K튠을 이끌어가는 것은 아닙니다만 토큰은 이 K튠의 성패를 가르는데 굉장히 중요한 보조적 역할을 하고 있죠. 활성화시키고.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좀 부수적인 말씀입니다만 이 토큰을 그러면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왔기 때문에 저희 토큰은 수수료, 아까 말씀드린 회사 측면에서 수수료를 수취하면 그걸 격월로 소각을 시킵니다. 격월로 소각을 시키게 되면 아무래도 보니까 그 소각 공지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하게 되면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전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토큰의 개수가 줄어들게 되겠죠. 장기적으로는 회원 수가 늘어나면 트랜잭션이 늘어나고 트랜잭션이 늘어나면 수수료 수취액이 늘어나고 수수료 수취액이 늘어난다는 건 그에 비례해서 소각되는 양이 늘어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부존량은 한정된 저희 토큰 자원이 결과적으로 더 희소성을 높여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고안해낸 장치입니다.